한 3번 할 거예요. 네, 간단하게 합시다. 길게 안 할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다음번, 전번에 이제 강의할 때 막 2~3시간씩 했더니 사람들이 다 녹초가 돼가지고, 오늘은 짧게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생산성과 일자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상인 이야기만 하고, 다음번에 또 심화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해볼게요. 자,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시간이 나면 소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비스업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앉아서 할게요. 자, 한국이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선진국 다 왔어. 뭔 소리냐? 우리나라 이제 수출, 선진 제조, 굴지의 대기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외인이 50% 소유하고 있더라. 이게 한국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고, 그리고 암참 한국에 있는 미국의 그 상공회의소가 손을 흔들면은 삼성전자가 흔들흔들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럼 요번에 뭐 트럼프가 삼성전자 보고 주식 달라 했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말했듯이 삼성전자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인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자.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외국인한테 오픈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경제는요.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3만이고 주 4.5일에 35시간 노동하자. 그리고 정보화 사회. 한국이 특히 이제 좋은 점이, 강한 점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를 떠나서 변화에 빨리 대처하는 능력은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장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때 사회가 안전자본이나 사회 시스템, 인프라, 복지 등 요소들에 있어서 진척이 많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제조업 문제, 특히 낮은 생산성, 이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후진적 잔재인 하청 문제하고 끼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그마치 50년간 지속되어 온 후진적 잔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190만, 실질적으로는 한 250만 정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일하는 동안에는 전부 다 52시간도 잡다고 난리예요. 왜냐? 최저임금으로 시간을 채워야, 요번에 이제 SPC 사태 있었을 때도 왜 12시간 교대를 하냐? 8시간 하면 될 텐데 12시간 교대를 안 하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최저임금 상태에서 12시간 막 교대를 해야 그나마 먹고 살 돈이 되니까 12시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자리 젊은 애들은 안 가지요. 전부 다 외국인 아니면은 노인네들이 가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고 청년들한테는 헬조선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서 계층 사다리가 이제 붕괴돼서 교육도 불균형이고, 지방들은 못 살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선진사회에 가는 노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앞에 제조업과 낮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거고, 거기다 플러스 소상인 문제만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번에 사회 안전망이나 특히 가처분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회 안전망 이야기는요. 그거는 다음번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한 번 더 보자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높습니다. 27%. 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30% 정도 돼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20% 주변에 놀고 있고요. 나머지는 10%, 미국은 10%, 영국은 7%. 지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미국은 이번에 이제 조선 이야기할 때 조선과 관련된 교육 인프라가 무너져가지고 엔지니어가 없어요. 특히 조선 설계를 하는데 설계 인원이 10,000명이 필요한데 1,000명밖에 없답니다. 설계를 못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고급 숙련자, 특히 숙련자가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돈만 있으면 전부 다, 공부만 좀 하면 전부 다 의대 법대만 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리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자본 축적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초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스페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국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스페인은 제조업이 적어요. 우리나라하고 소득이 뭐 비슷비슷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떨어져 한 25,000달러, 3만 초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조업이 저 북쪽에 가면 빌바오나 그리고 마드리드 근처에 좀 있고 나머지는 남쪽으로 가면 제조업 완전 없어요. 관광하고 1차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없는 데서는 무슨 그 선진국이 될 수 있냐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자 수출 산업 그리고 그쪽에서 첨단 산업까지 연결이 됩니다. 특히 수출이라는 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보시면은 87.3% 한때는 100%를 넘은 적도 있어요. GNI 기준 이게 이제 소득 대비입니다. 국민 소득 대비 수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거라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 또 제조업은 수출은 수출에 있어서의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3.5%예요. 결국은 한국에서 제조업 안 하면 수출도 못 하고 수출 안 되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 하는 소리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저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수출 상품의 83%가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그 수출이 GNI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출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 한국 내에서 팔리는 한국 자체가 시장이 작다는 소리고 세계를 놓고 세계 시장 안에서 이렇게 그 팔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국의 제조업의 하청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대기업만 갖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자기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직접 시장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장을 직접 컨택을 못하는 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종족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핸디캡을 안고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87년 이후의 성장이 87년 이후 87년 그 우리가 그 지금 60하고 시작하고 나서 성장을 10배 정도는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일본은 이 시점에서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하고 거의 같아졌다라고 말할 때 10배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는 10배보다 더 많이 물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더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35년간 10배가 성장하려면은 10배 성장하려면은 계속 7%씩 성장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7%씩 계속 성장하면 10년이면 2배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30년 되면 8배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7% 성장했냐? 성장률 이야기할 때는 뭐 2, 3%밖에 안 나오는데 7%가 무슨 소리냐? 실질적 성장이 7%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하고 달리 실질적 성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소득 성장하는 방법이 성장률이 있고 환율이 있고 인플레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플레를 했는데 환율이 그만큼 안 오른 상황이 돼서 요 세 가지는 옛날에는 성장률만 소득 성장이라고 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고 성장한 케이스가 일본이죠. 프라자 협정 이후에 갑자기 환율이 230이던 게 180 나중에 9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득이 갑자기 3배가 뛰었어요. 그 달러 대비. 근데 그 상황에서 버텨내면은 그 나라가 그 상황에 산업 구조 자체가 버티고 그냥 쭉 연결이 되면 소득이 3배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 상황과 관련된 우리나라만 아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관계도 그래요. 미국은 갑자기 인플레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지금 7만 5천, 8만 그러는데
그게 불과 4, 5년 전에는 같은 레벨이었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이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 상황에서 보통 인플레가 되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미화가 더 세가지고 환율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졸지에 7만 5천 나라가 되고 물가만 엄청나게 높은데 7만 5천 나라가 되고 유럽은 4만 5천 5만 나라가 됐어요. 지금 소득 차이가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근데 그게 실제로 성장률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로 인한 성장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적인 부분이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하고 주로 비교를 할 거고요. 대만하고 이야기를 약간 이제 이 지점에서 좀 해보면은 대만은 소득은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실질 사회의 선진국이 됐냐 안 됐느냐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특히 가처분 소득이나 그 다음에 그 노동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훨씬 취약해요. 정말 취약해요. 초임이 우리 반밖에 안 되고 임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한 3분의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한 군데 쏠린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부자들은 돈 많이 벌고 특히 그렇게 된 연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100대 70, 30 이야기하면서 나오지만 대만 기업이 조금만 뭐 하면은 진해 대만에서 안 하고 본토로 가버려요. 본토 가서도 돈 잘 벌거든요. 투자해도 별로 대만에서 간 기업한테는 그 불이익도 별로 안 주고 특히 폭스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을 너무너무 잘 벌기 때문에 대만에다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그 제조 공장이 볼 때 엄청난 산업 예비군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대륙이라는 엄청난 산업 예비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 생산성, 즉 임금을 올려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을 안 올리고도 혹은 임금을 올리면은 기업 입장에서 제대로 임금 올린 만큼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임금을 강제적으로라도 올려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의 이노베이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싼 데로 옮겨가면 돼요. 그게 사실은 한국에 있어서 87년 체제 이후가 87년이 노동조합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자체가 민주주의화 되면서 이 정치적 후진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주주의화 되면서 예를 들면 노동 파트의 힘이 세지니까 결국은 노동 관련 생산성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라, 이 나라들은 소국이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비슷한 나라가 멕시코, 브라질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진작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뛰어넘을 수도 있는 산업에 대해서 기초 수준들은 훨씬 좋은 게 많잖아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자체 시장도 근처에 많고 한데 안 된 이유가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이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후진성은 금방 말했듯이 노동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미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제까지는 이제 여기 이 표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한국, 일본인데 예전에 81년에 여기 보면 일본이 1217 잘 안 보이시지만 달러로 소득입니다. 1217 한국이 1870 그래서 18% 한국이 이랬던 게 주주주주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예요. 오다가 26% 되고 이게 주주주주 가서 지금 96%.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거든요. 2020년에 일본이 38,000, 한국이 36,000. 소득 변화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 이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출 의존도 한국 이게 두 개 합쳐갖고 무역 의존도 이건 또 21년 기준이라서 이렇습니다. 요 표는 여기 어디 나왔나? 현재경제연구원 추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